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하고 요즘 제일 뜨겁다는 성장주에 투자를 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밤에 잠을 설치고. 네네, 그런 경험 많죠. 심장이 쫄깃해지는 경험?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엔 좀 안정적으로 가자 하고 가치주로 갈아탔더니 이건 몇 달째 주가가 제자리 걸음만 하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하하, 그것도 답답하죠. 성장주의 짜릿한 수익률이랑 가치주의 든든한 안정성, 이 두 가지를 정말 다 가질 수는 없는 걸까요? 바로 그게 모든 투자자들의 오랜 숙제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오랜 딜레마에 대해서 나는 둘 다 잡겠다고 딱 선언한 전략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대중화시킨 바로 그 철학, GARP, 즉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입니다. 그렇죠. Growth at a reasonable price?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주인공은 바로 이 GARP 전략을 ETF, 즉 상장 지수 펀드라는 그릇에 정말 정교하게 담아낸 상품입니다. iShares MSCI USA 퀄리티 GARP ETF, 티커는 GARP입니다. 네, GARP. 과연 이 ETF가 정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영리한 도구인지 오늘 그 속을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보통 성장하고 가치는 투자의 양극단에 있는 개념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반대말처럼 쓰이죠. 맞아요. 그런데 GARP는 그 둘 사이의 최적점, 뭐랄까, 그 스위트 스팟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라는 이 매력적이지만 사실은 꽤나 모호한 개념을요. 듣기엔 좋은데 막상 찾으려면 어렵죠. 그렇죠. 이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아이쉐어즈가 어떻게 냉철한 규칙 기반의 스마트 베타 시스템으로 구현해냈는지 그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일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를 보기 전에 GARP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죠. 사실 우리 모두가 겪는 딜레마잖아요. 네. 인공지능이다, 전기차다 해서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기업에 투자하고는 싶은데 막상 주가를 보면 이미 너무 올라서 이걸 지금 사는 게 맞나, 꼭지 잡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가 밀려오죠. 그 공포감 잘 알죠? 포머랑 고점 공포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 맞아요. 그렇다고 아무도 주목 안 하는 그런 굴뚝산업 가치주에 돈을 묻어두자니 왠지 내 자산만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고요. GARP 전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 ETF의 목표는 정말 명확해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우량 기업.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이걸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닌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업을 골라내는 게 이 전략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렵죠. 그래서 이걸 아주 체계적인 3단계 필터링 시스템으로 자동화시켜 놓은 겁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규칙에 따라 걸러내는 거죠. 성단계 필터링 시스템이라 뭔가 범인을 잡는 수사 과정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딱 용의선상에 올리기예요. 용의선상에 올리기. 네, 일단 성장주 유니버스를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대형주랑 중형주를 싹 다 모아놓고 미래 이익 성장률 예측치나 과거 매출 성장률 같은 데이터를 돌려봐요. 그래서 성장성 점수가 상위 50%에 드는 기업들만 일단 추려내는 거죠. 일단 성장 엔진이 약한 기업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군요. 수사 대상에서 그냥 제외. 맞습니다. 일단 성장 가능성이란 게 보여야 배화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렇게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기업들만 추려서 후보군을 만들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과학 수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 바로 퀄리티와 밸류 심층 신문 단계입니다. 심층 신문이요? 네, 1단계에서 뽑힌 성장주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따져 묻는 거죠. 첫째, 너 재무적으로 건강하냐? 이게 바로 퀄리티 신문입니다. 재무 건전성. 그렇죠. 자기 자본이익률, 그러니까 ROE가 높고 꾸준한지,
빚은 적정한 수준인지, 이익은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사업 경쟁력이 확실한 기업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신문은요? 두 번째는 너 몸값이 너무 비싸진 않냐? 이게 바로 밸류 신문이죠. 아, 드디어 가격을 보는군요. 네, 주가 수익 비율 PE 같은 지표를 통해서 성장성을 다 감안했을 때 현재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문을 모두 통과한 기업, 즉 튼튼하고 비싸지 않은 성장주에 더 많은 투자 비중을 싣는 거죠. 아하. 이게 일반적인 지수처럼 그냥 덩치 크다고 시가총액 높다고 무조건 많이 담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성장주라고 다 같은 성장주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진짜 옥석을 가려내는 아주 정교한 과정이 숨어 있었군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장치요? 네,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특정 용의자 그룹,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만 너무 집중하면 편향된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쪽에 쏠릴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특정 산업 섹터 비중이 시장 전체 평균이랑 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조절을 하고요. 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한 종목에 5% 이상은 투자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둡니다. 아, 리스크 관리까지? 네, 이런 장치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이네요. 이론적으로는 거의 완벽해 보이는데 이 까다로운 필터를 모두 통과해서 살아남은 실제 포트폴리오의 얼굴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대체 어떤 기업들이 뽑혔을까요?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상위 보유 종목을 보면 램 리서치, 애플,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와,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한 미국의 대표 기술주들이 다 모여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무려 44.63%나 되고요. 44.63%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정보기술, 즉 IT 섹터 하나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50.73%를 차지합니다. 절반이 넘어요. 잠깐만요. 50%가 넘는다고요? IT 섹터 하나가요? 솔직히 가프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기술주에 뭐랄까 올인하는 분위기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땐 좀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우량 기술주 ETF라고 불러도 될 수준 아닌가요? 게다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포트폴리오 전체 PE가 40배가 넘던데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이름표를 달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ETF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방금 던지신 질문, PE 40배가 어떻게 합리적이냐는 정말 막연하고도 핵심적인 의문이죠. 네,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가프 전략의 핵심 원칙이 드러납니다. 이 ETF는요, 절대적으로 싼 주식을 찾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성장성에 비해 공정한 가격이 매겨진 주식을 찾는 거죠. 즉, 가격표만 보고 비싸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격표 안에 담긴 성장 잠재력까지 계산해서 가치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장성에 비해 공정한 가격이라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그 성장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 높은 가격표가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년 연봉이 5%씩 오르는 평범한 직장인이 있다고 해보죠. 연봉이 지금 5천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지금 당장 연봉은 1억이지만 내년엔 2억, 내후년엔 4억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한 슈퍼스타 운동선수가 있어요. 와, 성장률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의 몸값이 같을 수는 없겠죠. 가프는 지금 당장의 PE 숫자보다는 미래에 이익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날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하, 미래의 이익 성장률. 맞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기술적인 지표가 바로 주가 수익 성장 비율, 영어로는 PEG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P, E, G. PG 레이쇼요? P는 많이 들어봤는데 PEG는 조금 생소하네요. 네, 간단히 말하면 PE를 미래의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로 나눈 값입니다. 만약 어떤 기업의 PE가 30배인데 이익 증가율이 연 30%로 예상된다면 PEG는 1이 되는 거죠. 아, P를 성장률로 나눠주는 거군요. 네, 일반적으로 PEG가 1보다 낮으면 성장성 대비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1이면 적정, 1보다 높으면 고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ETF는 PEG 관점으로 봤을 때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만 포트폴리오에 담는 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단순히 PE가 40배라서 비싼 게 아니라 그 40배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폭발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가격은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종목들의 집합이군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는 뜬구름 잡는 비싼 성장주는 걸러내고 실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진짜 성장주에 집중하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결과물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그 전략이 실제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났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장이라는 냉정한 시험대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나요? 성과를 보면 이 ETF의 성격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 궁금한데요?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었던 2023년에는 무려 플러스 42.87% 상승했고요. 42.87%요? 와, 네. 그리고 2024년에도 플러스 37.42%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그야말로 강력한 공격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거죠. 와, 정말 엄청나네요. S&P 500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잖아요. 훨씬 뛰어넘었죠. 하지만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동전의 양면처럼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어땠나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시장이 급락했던 2022년에는 마이너스 26.74%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 하락폭도 꽤 깊었네요. 네, 이 오르고 내리는 패턴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숫자가 바로 베타. 베타. 이 ETF의 베타 값이 1.15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시장 전체, 그러니까 S&P 500이 10% 오를 때 이 ETF는 11.5%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 아, 15%더 움직이는군요. 네, 반대로 시장이 10% 내릴 땐 11.5%더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보다 변동성이 15%더 큰 거죠. 그러니까 오를 때 더 화끈하게 오르고 내릴 땐 더 아프게 내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수익률의 변동폭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 역시 16.55%로 꽤 높은 편입니다. 이걸 종합하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져요. 어떤 결론이죠? 이 ETF는 하락장에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방패가 아닙니다. 방패가 아니다. 네, 오히려 상승장에서 남들보다 더 큰 과실을 따기 위한 아주 날카로운 창에 가깝죠. 그래서 안정성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한 무기라고 봐야 합니다. 성격이 아주 명확하네요. 공격적인 창이라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창이 가진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서요. 바로 비용과 신뢰도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가 이 ETF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먼저 운용 보수가 연 0.15%에 불과합니다. 0.15%요. 네,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 비슷한 전략을 사람이 직접 고르고 사고팔고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들의 평균 보수가 보통 0.76% 정도 되거든요. 와, 그럼 거의 5분의 1 수준이네요. 그렇죠. 이 작은 보수 차이가 10년, 20년 장기 투자로 가면 복리 효과 때문에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최종 수익률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비용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 신뢰도는 어떤가요? 세계적인 펀드 평가사인 모닝스타로부터 최고 등급인 골드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 신뢰를 증명합니다. 모닝스타 골드 등급.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골드 등급이 단순히 과거의 성적이 좋았으니까 상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모닝스타의 수많은 분석가들이 이 ETF의 운용 전략, 비용, 운용 주체의 역량 같은 것들을 정말 샅샅이 분석해서요. 앞으로도 시장 평균을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때만 부여하는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 같은 겁니다. 미래 가능성에 대한 보증 마크군요.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공인한 똘똘한 상품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GARP ETF는 성장, 퀄리티, 밸류라는 세 가지 요소를 스마트 베타라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아주 잘 엮어낸 최상급 투자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장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정교한 전략, 압도적으로 낮은 비용,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높은 성장 잠재력. 여기에 모닝스타 골드 등급이 보증하는 신뢰도까지. 반면에 시장보다 높은 변동성과 IT 섹터에 대한 높은 집중도는 분명히 우리가 인지해야 할 리스크고요.
그렇죠. 장단점이 명확하죠. 결국 이 ETF는 포트폴리오의 핵심 성장 엔진 역할을 맡을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 대표 성장주에 투자하고는 싶은데 너무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네,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강력한 엔진을 다룰 때는 항상 안전장치를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ETF 하나에 모든 자산을 싣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아, 몰빵 투자는 금물이다. 당연하죠. 반드시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해서 채권이나 다른 스타일의 주식 같은 일종의 브레이크나 에어백 역할을 해줄 자산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ETF는 내 계좌를 정말 하늘로 띄어올리는 로켓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변동성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인 셈이죠. 그러니 이 로켓에 탑승하기 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라는 이 이상적인 조합을 찾아 나선 GARP ETF의 속사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본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온 기술주 중심의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고 가정한다면 이 ETF의 정교한 필터가 어쩌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는 과연 어떤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게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